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에 방심을 했다가 재유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시간에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1호로 접종을 받은 분을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서 접종 당시 생생한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55명이 추가가 돼서요. 이제 국내 누적 확진자는 9만 명을 넘었습니다. 9만 29명이 됐고요. 지역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33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1,605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교수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지난 금요일에 확진자가 415명이 나왔는데 이때 양성률이 1.12%였습니다. 그러는데 어제는 토요일인 경우인데 356명, 이제 말씀하신 대로 300명대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검사 건수가 2만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55명. 그러는데 검사 건수는 1만 6천 명이니까 토요일에 비해서도 5천 명가량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검사 숫자에 비하면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러는데 오늘 1만 6천 명 정도에서 355명이 나올 때 양성률이 2.1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거의 400명대 중반이나 500명 가까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 기간을 놓고 보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까지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다소 우리가 안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향적이기보다는 다소 정체되거나 상향 곡선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또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 되면서 상당히 긴장이 이완되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도 2주 더 연장을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이제 이번 주부터 2주 정도 더 연장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주말에 제가 그 방역당국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별로 낙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자율과 책임의 방점을 찍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내놓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내놓는 것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데 개편 방안 자체도 그다지 이렇게 획기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개편 방향이 자율과 책임의 기조에서 벗어난 다른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자율과 책임의 기조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미뤄지거나 혹은 그런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행 체제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은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완화한 지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조이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열패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 상황은 또 여전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2주간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3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사적 모임 금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약간 호전이 된다고 하면은 영업시간 정도를 좀 더 늘려주는 정도의 소폭 변화가 있지 대규모 변화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방역당국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낙관적으로 보지만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다 개학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난 주말은 날씨까지 따뜻했습니다. 확실히 나들이를 나온 시민분들이 많았고요. 이동량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아직 수치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뭐랄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으니까 경각심이 좀 떨어지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확실히 이제 경각심이 많이 이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하나는 오늘 아마 검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거의 400명대 후반 부근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0명이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이 나왔다. 이러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그러는데도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둔감해졌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하고 있죠.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죠. 거기에다가 3월 되자마자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이제 상당한 이동이나 접촉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는 400에서 500명 사이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완화 기조를 여기에서 더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통제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방역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떨어뜨릴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막상 떨어뜨리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이완된 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확진자 수를 떨으면서 성공적인 방역을 할 건가, 이것은 상당히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현재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준은. 사실은 지금부터 한 8개월, 9개월 전만 하더라도 400명이나 500명인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긴 시간을 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서 500명 정도 나오는 것도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감염 불분명 경로가 아직 많다는 거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 확산지수, 재확산지수도 이게 아마 1을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한 8, 9개월 전에 500명이라고 하면 추적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추적이 되든 어느 정도 추적이 안 되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게 볼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3.1절이죠. 오늘 법원이 9인 이하 차량 시위에서 이번에는 20명에서 30명 소규모 집회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밖에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또 허가를 받지 못한 몇몇 보수단체들도 도심 집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난 저희가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9인 이하는 차량 시위를 허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소규모 집회까지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8.15 광복절 집회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법원의 고민도 좀 이해가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지만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이 방역 때문에 무한정 억누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도의 소규모 집회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집회에 허용을 한 것인데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오늘 공교롭게도 봄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날씨 요인 등이 겹쳐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광복절 도심 집회 정도의 파급력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다행히 큰 이상 반응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접종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의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못지않을 정도로 일단 수준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료 인력 자체의 수준이 높은 데다가 상당히 의료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2만 명 넘게 접종이 됐거든요. 화이자 백신도 아마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접종을 마쳤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중증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가 없이 모두 예측 가능한 경증 부작용에 그치고 이 경증 부작용은 다 예측이 되었던 거고 원래 일어날 것으로 다 알려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이후에 다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중증 이상 반응 없고 사고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언론이 다소 속도가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감 백신과 같이 이미 거의 10년 이상을 맞춰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은 알려져 있는 백신인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맞아도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모든 백신들이 다 처음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온전히 따라야 되고 절차도 예전 백신과 달리 좀 더 복잡하고 혹시 이상 반응이 생길까 봐 그 절차들도 꼼꼼하게 지켜야 되고 하는 다른 백신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좀 늦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마저도 상당히 순조롭게 원래 계획된 대로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백신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틀간 코로나 백신 2만 명 거부기 접종, 독감 때는 330만 명.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게 속도가 느리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대호 교수님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많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량만 충분히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뭐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여건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과 한 이틀 정도의 접종 양이나 접종 속도를 놓고서 뭐 접종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침 언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언론에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답답한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이 경증 부작용 사례를 보도를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111건인데 화이자는 한 건밖에 아니다. 근데 그 보도만 보면은 그 제목이라든가 보도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증이지만 어쨌든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고 화이자는 딱 한 건이니까 화이자는 부작용 사례가 적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접종될 계획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보도를 할 때 제대로 보도를 해야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만 22명이 접종을 했고 거기서 111건이 나왔고 화이자 백신 같은 거는 300명이 접종을 했고 300명 중에 한 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명당 퍼센트지로 따져보면은 1000명당 퍼센트지로 따져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경증 부작용이 현재까지는 1000명당 5명이고 화이자는 지금 1000명당 3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듯이 영국이라든가 혹은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나라들을 보면은 경증 부작용 사례는 독감 백신 사례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그냥 똑같이 따르는 것인데 그냥 그 전후 맥락을 딱 다 해버리고 이틀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1건이 나왔는데 화이자 백신은 한 건 나왔다라는 것만 보도를 하면은 맥락을 좀 이렇게 살피기가 어려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있나 네, 보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좀 신경을 써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그런 걸까요? 모르고 그런 걸까요? 저는 알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2만 22건 접종을 했는데 거기서 111건 나오는 거랑 300명 접종을 하고 거기서 한 건 나오는 거랑을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건 제가 아는 기자의 상식으로는 이런 보도는 이제 엉터리 보도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에 비해서는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접종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걱정을 하진 않을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백신 1호로 접종을 받으신 분을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계영원의 이경순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화면으로 만나 뵙긴 했었는데, 네. 예, 사실 그 백신 접종자 1호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예, 내가 첫 접종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처음에 그러면은 그 접종하러 들어가면 어떤 것부터 진행이 되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예진표라는 걸 줘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입구에 있는 저기 종사자 하시는 분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걸린 적이 있었느냐 어쩌고 이제 이런 거 다 물어봐갖고 질문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에서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거기서 본인 확인하고 이제 온도 체온 재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몸 상태 이제 청진기로 이제 검사 받고 이제 거기서 오케이 되면 접종하러 가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 상태는 어떠셨어요? 좀 건강하신 편이셨나요? 아, 건강한 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접종 받기 전에 혹시라도 걱정이 되진 않으셨어요?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는 걱정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맞아야 될 거고 또 우리 또 직업상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걱정은 안 하고 갔습니다. 예,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맞으신 지. 네네. 어떠세요? 접종 받은 뒤에 이상 반응 이런 거는 없으신 거죠? 저는 없었고요. 이제 주변에는 약간의 몸살이나 이런 거 있었지만 저는 이제 팔이 좀 뻐근한 정도? 예. 그 정도 이상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없고요. 그 뻐근한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있거나 하진 아니죠. 않으셨고요? 네, 우리 예. 독감 맞았을 때 이제 팔 좀 뻐근한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네. 백신 접종 받고 나서 혹시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이제 한 번 맞아서 달라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심은 되고 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맞으셔갖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은 조금 놓이긴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접종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위험하거나 우리 독감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네. 하듯이 이 백신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나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순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목소리가 활기차시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대상자셔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을 것 같은데 1차 접종 맞으셨으니까 이제 8주 내지 12주 후에 이제 2차 접종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보호 효과가 7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95%의 보호 효과가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예. 논란이 여러 가지 많기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백신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얀센 백신이 이제 곧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도 접종이 될 거라고 하는데 파우치 소장도 지금 모더나, 화이자, 그 다음에 얀센 어떤 거든지 맞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얀센이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예방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든지 국내에서도 맞으시면 좋고 지금 맞으신 분도 전혀 경증 부작용마저도 거의 겪지 않으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2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 더 좋은 그런 결과, 보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이 약간 뻐근함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경증 부작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재 때문에 만난 여러 지인들이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혹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 중에 지인들이 있는데 부럽게도 다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이제 화이자 백신. 그래서 자랑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혹시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를 이제 여쭤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 맞았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그냥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간혹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걸 접종을 했을 때 뭐 반나절이나 혹은 하루 정도 약간 이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교롭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감 백신을 접종했을 때 약간 부작용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도의 부작용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접종했을 때 있고, 그리고 독감 백신 접종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맞고 나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백신을 맞고 나서 뭐 큰 이상 반응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접종 전후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강훈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기와 접종, 관찰 등 모두 3단계로 이뤄집니다. 백신을 맞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기저질환은 꼭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종 전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접종 일정을 새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최소 15분, 보통 30분 좀 머물며 이상 반응을 확인해야 하고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은 뒤 접종 부위가 붓고 발열, 피로감,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완화되거나 사라지지만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나 39도 이상 고열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 백신 접종 경험자들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And then I didn't really have any unusual side effects. I did have some muscle pain for about 12 to 24 hours, which is not unusual after a shot. And then I'd feel fine, back to myself, with no side effects. And today I don't feel any different, really. It's just the pain at where they give the injection, that's all. No, I think you should. If you are offered it, I think you should. I'm still here. Nothing has happened. 그럼에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이강훈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는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을 때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정해 놓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피해 신고를 하면은 역학조사 그리고 피해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인과관계가 예방접종과 사망 혹은 중증장애 혹은 경증장애 등과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을 때 이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4억 3,7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증장애의 경우에도 사망에 준해서 4억 3,7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경증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인 2억 4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간병비는 1일 5만 원 그리고 장제비는 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수님, 이 중증 장애, 백신으로 인한 중증 장애는 어떤 사례들이 있고 경증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크게는 뭐 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들 이제 신경계 질환입니다. 가령 이제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이것도 이제 독감인 경우에 수십만 명을 접종하게 되면 1명 정도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기일랭바레 증후군은 어떤 빈도로 생기는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접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일에 이제 기일랭바레 증후군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하면서 긴 생을 이제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생기게 될 경우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지만은 혹시 이제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소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상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은 15분이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 동안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가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발견이 되면은 충분히 처치가 가능하면서 경증 부작용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신경계 질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보도된 것처럼 안면 마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 안면 신경의 마비를 뭐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경우에는 정부가 확실히 보상이라든지 생애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명확히 두드러진 그런 어떤 부작용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의 인터뷰를 실은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혹은 뭐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백신을 나는 맞기가 싫은데 맞으라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 때문에 퇴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사를 모 일부에서 썼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를 할지 말지를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숫자가 그러니까 95%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에 대한 거부감 등등 때문에 혹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기관이라던가 혹은 뭐 집단 내에서 뭐 조직적으로 뭔가 압박을 가한다거나 혹은 따돌리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은 당부드리건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뭐 아르헨티나, 인도 등등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몇백만 명 수준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접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접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던가 혹은 중증장애 혹은 경증장애로 불릴 법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 그리고 또 돌보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강 기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을 마치었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나 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백신을 접종을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어떤 한 방향, 코너로 몰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계속 아이가 안 생겨서 임신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인 경우에 나이가 늦어서 임신을 하려고 하고 계속 임신이 안 됐는데 임신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임신과 관련해서 백신의 부작용이 어떤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는 백신 접종이 좀 꺼려진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유를 길게 하고 있어서 아직도 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기를 낳은 지는 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백신이 나 좀 꺼려진다.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집안 내력이 어떤 유전 질환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어서 나는 좀 꺼려진다 그러는데 남들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다 말 못할 이유가 사람이 있을 있고, 수 예. 있거든요. 말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맞으시면 좋지만 어떤 분은 또 부득이하게 맞기를 꺼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무 코너로 몰게 되면은 그 자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시면서 또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됐죠. 큰 이상 반응은 우려했던 것만큼은 없어서 참 다행인데 이건 이제 2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화이자도.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3주 간격으로 2번 맞기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이제 금방 물량이 소진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5만 명분만 좀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가까스로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공급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 3월 말까지 300만 명 정도의 물량을 화이자를 통해서 확보해서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300만 명분을 좀 미리 확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총리께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일단은 항상 강조하듯이 들어와야 들어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좀 방역 당국에서 백신 수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본은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보다 훨씬 일찍 화이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백신 물량이 없어서 접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총리께서 말씀하신 300만 명 분이 우리나라에 제때 들어온다고 하는 게 과연 들어올까 이런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요. 또 독일이 화이자 백신을 쭉 접종하다가 독일도 지금 백신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새로운 봉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일이. 거기에다가 독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65세 이상 접종을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한 국가가 독일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화이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독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으로 65세 이상 접종 권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입장을 180도로 바꿔서 65세 이상 접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허가가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은 화이자 백신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신속하게 얀센 백신을 허가를 내어서 지금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2가지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일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태도가 국제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얘기해 주신 일본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본이 지금 뭐 그냥 1억 명이라고 인구를 잡잖아요. 그런데 1억 5,700만 명분을 계약을 했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계약 일정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수입량은 42만 명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죠? 공급이 지금? 엄청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단언컨대 화이자나 모더나에 우전해서 백신 접종 일정을 짜놓은 나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예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9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뭐 5천만 명, 6천만 명, 뭐 8천만 명, 1억 명 정도의 인구 집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물량만으로는 절대로 올해 안에 빠른 속도로 접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팩트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가지고 접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얀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유럽 나라들이 이제 약간 저자세로 지금 돌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달리는 데다가 또 듣기로는 그 주사기 있잖아요. 쥐어짜는 주사기. 그렇게 좀 아껴 쓸 수 있는 그
그거에 도움이 되는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첩첩산중이라고 여러 가지 지금 예. 악재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방역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지금 공급해 놓은 예. 그러니까 계약해 놓은 백신 물량도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그렇게 공급된 백신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수단들 자체도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덧붙여가지고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태도가 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연휴 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좋은 백신이고 들어온 다음에 자기도 맞을 테니까 제발 공급만 예.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전해드렸잖아요. 독일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독일도 원래는 65세 이상 제한을 제일 먼저 해서 유럽의 그런 분위기를 이끌었던 나라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입장을 바꿨냐면 토마스 메르텐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정은경 청장 정도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겠다. 이 갱신된 새 조치가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인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비판한 적이 없다. 단지 네. 65세 이상 집단에게 데이터가 약간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를 했을 뿐이다. 굉장히 톤이 낮아졌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독일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준 것 같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정을 후회하고 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약간은 톤 다운이 된 이런 입장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런 결정을 내놨잖아요.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 이 결정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예.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지 어떤 국가의 방역 당국자의 말을 넘어서서 데이터로 직접 서포트가 되고 있거든요. 데이터라고 하면은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어떤 현장 이런 데서 예.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데이터가 무엇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냐면은 검증해주고 있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백신이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입원율을 거의 94% 정도로 떨어뜨리면서 보호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 실제적으로 화이자에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콜드 체인이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에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만 명 분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특히 이동이 부자연스러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접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왜 그러냐면 화이자 백신은 70도 이하에서 유통이 돼야 되는 데다가 보관, 운송이 돼야 되는 데다가 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일단 맞아야 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요양병원에 간다고 해도 그 대상자가 아니라 거기에 요양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접종하는 예. 게 아니라 대상자 각각을 찾아가면서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접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종센터로 찾아오시는 65세 이상은 접종이 가능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공급에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이 먼저 저질렀죠, 잘못을.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은데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홀대하고 나서 방역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톤다운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급히 공급만 되면은 65세 이상에게도 접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봐서 데이터로도 서포트되고 실제로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신속하게 재평가를 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한 논쟁이 쓸데없는 소모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꾸려져서 뭐 현재 논의 중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혹시 그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질병관리청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빨리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열어가지고 일정은 좀 늦더라도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붙어있는 부당한 딱지를 떼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과 인사드리고 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